대감집 마님이 제사상을 향해 가던 손을 멈추고 향로를 엎었습니다. 향재가 바닥에 쏟아지고 재가 둥글게 퍼졌습니다. 방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보다 마님의 얼굴부터 먼저 봤습니다. 평생 집안 어른들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드물던 여자가 그날만큼은 입술 안쪽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술잔을 들고 위패 앞에 다가서는 순간 술 기운 사이로 올라온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큰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던 밤 정씨 부인이 직접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인 말고도 딱 한 사람의 얼굴빛이 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10수년째 창고 열쇠를 쥐고 살던 늙은 집사 허만석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은 아들의 제삿날 향로가 엎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된 맏며느리의 독살 누명과 감춰진 장부와 3년 동안 죄인처럼 살던 여자가 끝내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3년 전 그 새벽 3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강대감댁 장남 강태원은 충청도에서 이름난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포목점 셋과 장시 좌판 여럿을 운영했고 숫자에 밝아 장부를 직접 썼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집안 살림을 넉넉하게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태원의 아내 연주는 이웃 고을 양반가에서 시집온 여자였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말이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연주를 아꼈습니다. 살림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명절마다 비단 한 필씩을 건넸고 연주가 지은 저고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해 10월 태원이 장시에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받고 방으로 들어간 태원은 자정이 지나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일어나 물을 떠왔을 때 태원은 이미 이불 위에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단이 달려왔고 허만석이 뒤따라왔습니다. 허만석이 부른 최의원이 도착했을 때 태원의 맥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태원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의원은 말했습니다. 체한 것이 넘어와 기도를 막은 것 같다고.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이 죽기 전 저녁, 연주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다려 방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허만석이 정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그날 밤 며느리가 부엌 아궁이 옆에서 뭔가를 끓이는 걸 보았습니다. 약탕기가 아니라 작은 뚝배기였는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허만석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씨 부인은 연주를 불렀습니다. 연주야, 그날 밤 부엌에서 뭘 끓였느냐?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속이 안 좋다 하셔서 생강차를 다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연주의 방은 안 채 큰 방에서 창고 옆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연주에게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식구들의 옷을 기워달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연주는 해진 옷감을 모아 혼자 꿰매고 있었습니다. 밥은 부엌 한쪽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가서 태원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집안에서 누구도 연주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단만이 가끔 작은 방 앞에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연주가 고맙다고 하면 복단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복단의 눈이 빨개져 있을 때가 있었지만 연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 태원의 마지막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제사상을 직접 차렸습니다. 그리고 연주에게도 사당에 오라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씨 부인이 연주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2장 향로가 엎어지다. 제삿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당체에 촛불이 켜지고 제사상 위에 나물과 젓과 탕이 놓였습니다. 차남 도겸이 절을 했고 정씨 부인과 연주가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허만석은 사당 문 안쪽 구석에 서서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단은 부엌과 사당을 오가며 그릇을 날랐습니다. 첫 번째 잔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허만석이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연주가 그 잔을 들어 위패 앞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씨 부인이 멈추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향 연기 속에 섞여 있었지만 정씨 부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새벽 태원의 방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달고 쓴 것이 섞인 듯한 불태운 냄새와도 다른 이상한 냄새. 정씨 부인의 손이 향로를 쳤습니다. 향로가 바닥에 떨어져 굴렀고 향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겸이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정씨 부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연주가 들고 있는 술잔을 보았습니다. 연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놀라서 떠는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잔을 내려놓아라. 연주가 잔을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술잔의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냄새가 거기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허만석을 보았습니다. 허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지만 어두운 사당 안에서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정씨 부인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는 여기서 멈춘다. 모두 물러가거라. 도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3년상 마지막 제사인데 이래서야. 정씨 부인이 도겸을 보았습니다. 내가 멈추라 했다.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연주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고 복단도 연주를 따라가다가 마당에서 멈춰 섰습니다. 복단은 허만석이 술병을 들고 부엌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안채 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3년 전 그 새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죽어가는 혼란 속에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냄새가 제사상 술잔에서 올라왔습니다. 연주가 끓인 생강차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술잔에서 난 냄새였습니다. 술을 따른 사람은 허만석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3장 3년 전의 냄새. 다음 날 아침 정씨 부인은 최 의원을 불렀습니다. 최 의원은 마을 아래쪽에 약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태원이 죽던 밤에 왕진을 왔던 바로 그 의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최 의원을 안채 마루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3년 전 내 아들이 죽은 밤에 자네가 왔었지. 최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예, 부인. 자네는 체한 것이 넘어온 것 같다고 했지. 예, 그리 진단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최 의원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최 의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태원이 피를 토했을 때 방 안에 냄새가 있었어. 달고 쓴 것이 섞인 듯한 불태운 것과는 다른 냄새였지. 어젯밤 제사상 술잔에서 같은 냄새가 났다네. 자네는 의원이야. 그 냄새가 뭔지 모를 리 없지. 최 의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 제가 3년 전에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부자입니다. 정씨 부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자, 투구꽃 뿌리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달여서 마시면 처음엔 속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엔 손발이 저리고 그 다음엔 피를 토합니다. 끓일 때 나는 냄새가 있는데
달고 쓴 듯하면서 풀 냄새와는 다릅니다. 3년 전엔 왜 말하지 않았느냐? 최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겁이 났습니다. 강대감댁에서 독살이 있었다고 제가 입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체증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 씨 부인은 오랫동안 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자네가 말했더라면 내 며느리가 3년을 죄인으로 살지 않았을 거야. 최 의원이 마루에 이 말을 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정 씨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최 의원이 물러간 뒤 정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부자를 다려서 술에 넣은 사람이 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어젯밤에도 그러려 했다. 술을 따른 사람은 허만석이었다. 그러나 허만석이 왜 태원을 죽이려 했겠느냐? 집사가 주인집 장남을 독살할 이유가 무엇이냐? 정 씨 부인은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향로를 엎었을 때 도겸의 반응이었습니다. 도겸은 놀라기보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제사가 멈춘 것에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3년상 마지막 제사인데 이래서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향로를 엎었는데 아우가 할 말이 그것이었을까? 정 씨 부인의 시선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장, 붉은 실. 정 씨 부인이 최 의원에게서 부자 이야기를 들은 날, 연주는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방에는 옷감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시키지 않은 바느질을 계속한 흔적이었습니다. 해진 이불보, 찢어진 보자기, 낡은 저고리 소매, 연주는 그것들을 한 땀씩 꿰매며 3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날 오후, 연주는 옷감 더미 아래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보자기였습니다. 태원이 죽기 이틀 전에 연주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날 태원은 장시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 말고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내 바느질 상자에 넣어두어라. 남에게 보여주지 마라. 나중에 내가 다시 찾을 테니. 연주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태원은 대답했습니다. 장부끈이다. 안감을 보아라. 연주는 보자기를 받아 바느질 상자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태원이 죽었습니다. 연주는 3년 동안 그 보자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태원이 죽고 자신이 의심받고 작은 방으로 밀려나는 동안 그 보자기는 바느질 상자 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심 끝에 연주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장부끈이 있었습니다. 장부끈은 가죽이었고 끝에 작은 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원이 말한 것은 장부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안감을 보아라. 연주는 보자기의 안감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쪽에 작은 글씨가 먹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포목점 세 곳의 이름과 숫자, 그리고 창고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숫자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볼 줄 아는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라고 아버지는 항상 말했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나간 포목의 양이 장시에서 팔린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차이가 큰 달에는 포목 10필 이상이 어디론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점 하나. 연주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원이 이것을 숨기라고 했다는 것,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틀 뒤에 죽었다는 것,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길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속이고 있었고
태원이 그것을 알아챘고 태원이 죽었다. 연주는 보자기를 다시 접어 바느질 상자 아래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의심을 받으며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집에서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연주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태원은 연주를 믿었습니다. 죽기 이틀 전에 이 집 안에서 유일하게 연주를 믿었습니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3년 만에 처음으로. 5장 도겸의 얼굴. 정씨 부인은 이틀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겸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겸은 제사가 멈춘 다음 날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고 점심에는 포목점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도겸이 문안을 드릴 때 그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도겸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너무 놀라셨지요. 피곤하신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사를 다시 지내겠습니다. 어머니는 쉬십시오. 정씨 부인은 도겸의 손을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장사꾼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태원의 손에는 장부를 넘기느라 생긴 굳은 살이 있었는데 도겸의 손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도겸아, 요즘 포목점은 어떠냐? 도겸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계시던 때만 못하지만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장시에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정씨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창고 물건은 넉넉하냐? 도겸의 눈이 한순간 움직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씨 부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네, 넉넉합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씨 부인은 도겸이와 만석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채 뒤편에 있는 장독대 옆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건넌방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도겸과 허만석은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주인과 집사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고 도겸이 허만석의 어깨를 한 번 쳤습니다. 허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태원이 죽고 나서 포목점과 장시 살림은 도겸이 맡았습니다. 허만석은 예전부터 창고 관리를 했습니다. 태원이 살아있을 때는 태원이 직접 장부를 쓰고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태원이 죽은 뒤에는 도겸이 장부를 맡았고 허만석이 창고 열쇠를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장부를 고치고 창고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원은 죽기 전에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주에게 장부끈을 맡긴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아직 연주의 장부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냄새와 도겸의 반응과 허만석의 얼굴빛,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촛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6장 복단의 침묵. 다음 날 아침 복단은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복단의 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쌀을 씻다가 멈추고 불을 떼다가 멈추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삿날 밤 복단은 허만석이 술병을 들고 부엌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단에게는 3년 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태원이 죽던 밤 복단은 연주보다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 복단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사랑채 쪽에서 허만석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만석은 작은 뚝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단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이 허만석은 그 뚝배기를 부엌 아궁이 옆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원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연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단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복단의 어머니는 그의 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래 초가에서 혼자 누워 지내는 어머니에게 약을 대주는 사람이 허만석이었습니다. 허만석은 복단에게 말했었습니다. 내 어미 약값은 내가 대마.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에 눈을 감아라. 그래서 복단은 3년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연주에게 의심이 쏠릴 때도, 연주가 작은 방으로 밀려날 때도 복단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주의 방 앞에 물을 떠다 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밤 허만석이 또 술병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또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단은 아궁이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입을 다물었으니 지금도 다물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3년을 다물었으니 이제는 열어야 하는 건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정씨 부인은 복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울다 만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갛고 손에 쌀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복단아. 복단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그 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복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문턱에 서서 복단을 내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복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어미가.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어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복단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만석 어른이 제 어미 약값을 대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요. 그 대신 제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뭘 보았느냐? 복단이가 말했습니다. 3년 전 태원 서방님이 돌아가신 밤이요. 자정쯤에 제가 부엌에 나왔는데 허만석 어른이 사랑채 쪽에서 작은 뚝배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뚝배기를 부엌 아궁이 옆에 놓고 갔습니다. 얼마 안 돼서 서방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나고 마님께서 소리를 지르셨고 복단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뚝배기에서 나던 냄새가 있었습니다. 달고 쓴 듯한 냄새요. 제삿날 밤 술잔에서 나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단아, 내 어미 약값은 내가 대마. 오늘부터 허만석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라. 내가 때가 되면 부를 테니. 복단이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연주마님이 3년을 그렇게 사신 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복단의 등을 한번 내려다보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마당을 건너면서 정씨 부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복단이 본 것과 최 의원이 말한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허만석이 뚝배기를 들고 나왔고 그 뚝배기에서 부자 냄새가 났고 그날 밤 태원이 죽었습니다. 제삿날에도 허만석이 술을 따랐고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허만석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정씨 부인은 장독대 옆에서 도겸과 허만석이 나란히 서 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인과 집사가 아닌 자세, 도겸이 허만석의 어깨를 치던 손, 정씨 부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7장, 장부의 구멍. 정씨 부인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복단의 증언과 최 의원의 진단만으로는 도겸을 몰아세울 수 없었습니다. 허만석이 뚝배기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복단의 눈으로 본 것이고, 부자 냄새는 정씨 부인과 최 의원이 맡은 것이지만 도겸이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씨 부인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겸의 장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태원이 살아있을 때 장부는 사랑채 서재에 있었습니다. 태원이 죽은 뒤 도겸이 서재를 쓰기 시작했고, 장부도 도겸이 관리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도겸이 포목점에 나간 낮 시간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정씨 부인이 서재에 드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재에는 장부 3권이 있었습니다. 포목점 셋의 출입장부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정씨 부인은 숫자에 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원이 쓴 장부와 도겸이 이어서 쓴 장부의 글씨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태원의 장부에는 창고에서 나간 물량과 장시에서 팔린 물량이 한 줄씩 맞물려 있었습니다. 도겸의 장부에는 창고에서 나간 물량은 있는데 팔린 물량의 기록이 비어있는 달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원이 죽은 직후 석 달이 그랬습니다. 정씨 부인은 장부를 덮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연주의 작은 방을 찾아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연주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정씨 부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옷감 조각들이 정리되어 쌓여 있었고, 바느질 상자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좁았고 3년의 시간이 벽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앉거라. 2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연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있었지만 눈빛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주야. 예, 어머님. 태원이 죽기 전에 너에게 뭔가를 맡기지 않았느냐?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보여다오. 연주는 한동안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자신을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는 것을 연주는 알아보았습니다. 연주가 바느질 상자를 열고 아래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태원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느질 상자에 넣어두라고,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연주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장부끈이 나왔고 보자기 안감에는 먹으로 쓴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숫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서재에서 본 장부와 비교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창고에서 빠져나간 물량, 팔린 것보다 많은 수량,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점 하나.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장부를 따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창고에서 나간 물건과 장시에서 판 물건의 차이를 적어두신 거예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표시는 뭐냐? 동그라미 안에 점이 찍혀 있구나. 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서방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보자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그라미 안의 점,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씨 부인에게는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험한 석의 창고 열쇠 고리에 달린 작은 구슬, 동그라미 안의 점. 정씨 부인이 보자기를 연주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넣어두어라.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말할 테니. 연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씨 부인이 연주를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미안했다.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이 방에 두었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연주의 손을 한번 잡았다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8장 쌓여가는 의심. 정씨 부인은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험한 석이 부자를 다려 태원을 독살했다. 도겸이 그것을 지시했거나 공모했다. 이유는 장부에 있다. 태원이 물건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챘고 그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죽었다. 제삿날에 다시 독을 넣으려 한 것은 연주에게 누명을 확실히 씌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이것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가져가려면 증인이 필요했고 증거가 명확해야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먼저 험한 석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도겸보다 험한 석이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험한 석을 안채 마루로 불렀습니다. 험한 석이 왔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마루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험한 석아, 예, 마님. 내가 이 집에서 일한 지 몇 해냐? 26해 됩니다, 마님. 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해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일한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험한 석아. 정씨 부인이 험한 석의 눈을 보았습니다. 제삿날 밤 내가 따른 술에서 냄새가 났다. 3년 전 태원이 죽던 밤에 나던 냄새와 같은 냄새가. 험한 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 의원이 그 냄새가 부자라고 했다. 투구꽃 뿌리에서 나오는 독이라고. 험한 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님, 저는. 그리고 복단이가 3년 전 그 밤에 내가 뚝배기를 들고 사랑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험한 석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것은 복단이가 잘못 본 것입니다. 밤에 어두워서 잘못. 정씨 부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험한 석아, 나는 지금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안다. 누가 시켰느냐? 험한 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마루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이 마루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밤에 험한 석을 불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씨 부인은 도겸을 보았습니다. 도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험한 석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시선 안에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험한 석이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삿날 술은 원래 있던 술병에서 따른 것이고 3년 전 일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씨 부인은 험한 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겸이 오기 전에는 무너지려 하던 사람이 도겸의 시선 한 번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3년 전 일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형님은 체증으로 돌아가셨고 최 의원도 그리 진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슬픔이 크신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하인을 추궁하시면 집안이 어지러워집니다. 정씨 부인은 도겸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효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씨 부인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물러가거라. 도겸이 고개를 숙이고 마루를 내려갔습니다. 허만석이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만석은 도겸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도겸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만석에게 도겸보다 더 큰 두려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씨 부인은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밤 연주의 작은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보자기 안감의 숫자들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연주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구장, 관아,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집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부인은 가마를 준비시켰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마를 타기 전 복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관아에 다녀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정씨 부인은 그 길로 고을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현감 이판관은 정씨 부인의 남편 강대감과 같은 해의 과거를 본 사이였습니다. 강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명절마다 안부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판관을 만나 말했습니다. 3년 전 제 장남 태원이 죽었습니다. 체증으로 죽었다고 했으나 독살이었습니다. 범인은 집사 허만석이고 제 차남 도겸이 공모했습니다. 이판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 그것은 대단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이 독의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부자, 투구꽃뿌리의 독입니다. 하녀 복단이 3년 전 그 밤에 허만석이 뚝배기를 들고 사랑채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제 아들이 남긴 장부가 있습니다. 물건이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이 판관은 한동안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독살한 범인이 자기의 다른 아들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부인,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인들을 관아로 불러야 합니다. 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의원과 복단은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도겸과 허만석은 관아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미리 알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것입니다. 이 판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포조를 보내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관아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정씨 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장 벗겨진 가면. 다음 날 아침 포졸 4시 강대감 댁에 왔습니다. 도겸은 사랑채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들어서자 도겸의 손에서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도겸 나리, 현감 나리께서 관아로 오시라 하셨습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포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허만석은 창고에서 포졸에게 잡혔습니다. 허만석은 포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허만석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가 달그락거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겸과 허만석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판관이 자리에 앉았고 정씨 부인은 관아 안쪽 방에서 발을 내린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판관이 먼저 최 의원을 불렀습니다. 최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강태원의 증상은 부자 중독과 일치합니다. 피를 토하기 전에 손발이 저리고 속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것을 말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이 판관 최 의원은 3년 전에 체증이라고 진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판관이 도겸을 보았습니다. 말은 차례가 되면 하라. 다음으로 복단이 불려왔습니다. 복단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그 밤 자정쯤에 허만석 어른이 사랑채에서 작은 뚝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뚝배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고 쓴 듯한 냄새였습니다. 허만석 어른은 그것을 부엌 아궁이 옆에 놓고 갔습니다. 허만석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2년이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 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허만석, 조용히 하라. 복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입을 다문 것은 허만석 어른이 제 어머니 약값을 대주면서 눈을 감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겁이 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연주마님이 3년을 죄인처럼 사신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복단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이 판관 하녀의 말 한마디로 사대부 집안의 자제를 이런 자리에 끌어다 놓으시는 겁니까? 그때 연주가 관아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주의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주가 이 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장부끈과 보자기 안감의 숫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 강태원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안감에 적힌 숫자는 포목점 3곳의 창고 출고량과 장시 판매량의 차이입니다. 물건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남편은 죽었습니다. 도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판관이 장부끈과 안감의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보관된 도겸의 장부와 비교하도록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형님이 쓴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수님이 조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주가 도겸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작은 방에 갇혀 바느질만 하던 사람이 무엇을 조작하겠습니까? 도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판관이 허만석을 보았습니다. 허만석, 할 말이 있느냐? 허만석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겸을 한번 올려다보았지만 도겸은 허만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허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겸 도련님이 시키셨습니다. 도겸이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허만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가을, 도겸 도련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이 장부를 뒤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둘 다 끝난다. 그래서 부자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투구꽃 뿌리를 캐서 다렸고 태원 도련님의 저녁국에 넣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다. 이 늙은이가 혼자 한 짓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이 판관이 말했습니다. 도겸, 그러면 물건이 빠져나간 것은 누구의 소행이냐? 포목 10필씩이 사라진 것은 집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부를 쓴 사람은 내가 아니냐?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허만석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연주가 움직였습니다. 연주의 손이 허만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작은 방에서 무거운 옷감 더미를 혼자 옮기며 생긴 힘이었습니다. 허만석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부자 가루였습니다. 연주가 허만석의 손목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허만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발 뒤에서 일어나 관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겸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겸의 눈에 물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뉘우침인지 분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개를 돌려 연주를 보았습니다. 연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1장 드디어 불린 이름. 이 판관은 도겸과 험한석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도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험한석의 자백과 장부의 숫자와 복단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최 의원의 진단이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며칠 뒤 이 판관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겸은 형을 독살하고 가산을 횡령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험한석은 독살에 가담한 죄로 곤장 후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씨 부인과 연주는 같은 가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앞에서 연주는 한 발 뒤에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섰습니다. 연주를 불렀습니다. 연주야. 연주가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올라와 앉아라. 연주가 마루에 올라 정씨 부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오랫동안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었다. 내가 너를 3년 동안 그 방에 두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떠넘겼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확인하면 진짜 범인을 마주해야 하니까 그 범인이 내 다른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그 방에 두고 내 눈을 감았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이다. 미안하다 연주야. 정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3년 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서방님이 저에게 그것을 맡기셨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믿는 사람은 서방님 뿐이라는 걸. 그런데 오늘 어머님이 믿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정씨 부인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복단이 부엌에서 나와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단의 눈이 또 빨개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복단은 조용히 물 두 사발을 마루 위에 올려놓고 물러났습니다. 12장 바느질. 며칠 뒤 연주는 작은 방에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안채 큰 방 옆 건너방을 열어주었습니다. 원래 연주의 방이었던 곳은 아니었지만 작은 방보다는 넓었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연주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상자 하나, 옷감 조각을 담은 보자기 2개, 그리고 태원의 장부끈이 든 보자기. 연주가 새 방에 짐을 놓고 앉았을 때 방 안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해가 드는 방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3년 동안 모아둔 실과 바늘과 골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작은 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원의 저고리에서 떨어진 조각이었습니다. 연주가 3년 전에 떼어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천 조각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주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태원의 저고리 조각을 새 천에 한 땀 한 땀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바느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옷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한 땀씩. 다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은 방이 아니라 햇빛이 드는 방이었고, 벽 너머에서 정씨 부인이 마당을 쓰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 복단이 밥을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연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아주 작지만 3년 만의 미소였습니다. 13장 향로 앞에서 그 일이 있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제사를 다시 지내기로 했습니다. 3년상 마지막 제사를 끝내지 못했으니 태원에게 마무리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사당체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고 향이 피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새 향로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상 앞에 섰고 연주가 그 옆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 뒤가 아니라 나란히였습니다. 복단이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정씨 부인이 잔을 들어 위패 앞에 놓았습니다. 정씨 부인과 연주가 절을 올렸습니다. 복단이 뒤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사당 안은 조용했고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향 냄새만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위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원아, 늦었다. 내 어미가 3년을 늦었다. 그래도 이제 내 아내 이름을 돌려주었으니 편히 가거라.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연주가 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당 밖으로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 살짝 굴러갔습니다. 촛불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향로가 엎어진 그 밤, 정씨 부인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연주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살던 복단은 끝내 입을 열었고,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한 최 의원은 뒤늦게나마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찾는데 3년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그 3년 동안 아무도 연주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느냐고. 한 사람이 의심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한마디 말입니다. 이 야담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